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잠시 뒤 두 번째 TV 토론에서 정치와 경제 등 각 분야의 정책 경쟁을 펼칩니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은 새 대결에 나섰는데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맞수 토론 대진표도 나왔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경선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잠시 뒤 오후 4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두 번째 방송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오늘부터 호남 지역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가 시작되고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제주 대상 투표가 개시되는 만큼 후보마다 토론을 앞두고 공약을 쏟아내며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회 경선을 앞둔 강원과 제주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원을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제주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박 2일로 호남 일정 중인 김경수 후보도 새만금 아리백 국가산단 조성과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호남 지역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강원을 위해서는 동해 신항 3단계 개발 사업 추진, 제주를 위해서는 동제주와 서제주를 분리하는 행정체제 개편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년 이후 고용 연장과 경기도형 라이트잡 50만 개 도입 등을 통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간병급여를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하겠다며 간병 국가 책임제 공약도 구체적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은 이제 4명이 맞붙는 2라운드로 돌입했죠? 네, 조금 전에는 대선 후보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미디어데이 행사에 참석해 1대1 맞수 토론 대진표를 확정했습니다. 내일은 김문수와 한동훈, 안철수와 김문수 후보가 맞붙고 모레는 한동훈과 홍준표 후보가 서로 주도권을 맞교환해가며 토론하게 됩니다. 1차 경선 순위와 득표율이 공개되거나 후보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후보 측은 각자 자신이 1등이라고 주장해가며 새 결집에도 몰두하는 모습인데 과반 득표를 얻어 경선 레이스를 조기에 끝내겠다는 포부를 나타낸 김문수 후보 측엔 적극적인 반탄 행보를 보인 윤상현 의원이 잠시 뒤 지지 선언을 통해 합류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1차 경선에서 무당층과 중도층이 힘을 실어준 것 같다며 구도상 안 후보가 2명이 1대1로 맞붙는 3차 경선에 진출하면 가장 유리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는 1차 경선에서 컷오프된 양향자 전 의원이 불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옹호하면 대선 승리는 없다며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777명의 인재를 표방한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는데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역 의원만 48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경선에서 찬탄과 반탄 2대2 구도가 된 것을 두고도 당내 해석이 분분한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이제 이미 과거의 문제가 됐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고 이틀 만에 다시 속행기일을 여는 건데요.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대법원이 합의기일 속행 공지를 낸 게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내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합의기일이 열리는 건 대법원 공지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통상 합의기일이 잡히면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개해 왔던 만큼 기자단에 공지를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열리는 내일 속행기일에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원래 어제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었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리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할 텐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통상적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는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이뤄집니다. 그런데도 어제에 이어 이틀 만에 합의 기일을 속행하는 건 이례적으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이 곧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연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보면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을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 전 대표가 6.3 조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거란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검찰은 청사 소환을 원칙으로 조기 대선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여사는 명 씨를 통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고 20대 대선 후보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유리한 여론조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공천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를 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명품 가방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 소환이 원칙이라는 방침입니다. 다만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데만 2, 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선고 이후 자연인 신분이 됐지만 여전히 대통령실 경호가 유지되는 만큼 보안 점검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측이 대면 조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창원지검에서 지역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김 여사 측에 소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기록을 토대로 김 여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상병 사건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가 녹음을 요구하면서 절차 진행이 불발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늘 공수처 담당 수사관에게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 측에서 당장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포렌식 진행이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허용 여부에 대해 임 전 사단장 측과 협의를 거친 뒤 다시 포렌식 작업을 시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서울 미아동 마트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 약물 검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지금까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서울 강북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의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며 마약을 포함한 약물 검사와 정신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 환자복을 입고 들어가 일면식 없던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골목으로 도망가려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의사가 자신을 해치려고 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겁이 나서 다른 사람을 해쳤다고 진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피해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요. 네, 장을 보러 온 60대 여성이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요. 끝내 숨졌습니다. 또 마트 직원 40대 여성도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피해자 한 명이 숨지면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는데요. 경찰은 범행 이후 A씨가 스스로 112에 신고한 건 맞지만 이미 많은 신고가 있었다며
자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는 마트 안에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에 사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내일 미국과의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관세 폭탄을 맞은 우리 기업들은 숨죽인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조선업계에 대한 미국의 구애가 이어지면서 이번 협의에서 조선 분야 협력 방안이 주요 협상 카드가 될 전망입니다. 왜 그런지 울산 조선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울산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최근에 업황이 상당히 좋아졌죠.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이곳 조선소 일대를 한 바퀴 먼저 돌아봤는데요. 곳곳에서 LNG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에 대한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모두 17척을 새롭게 수주할 정도로 발주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수주량만 해도 160여 척으로 앞으로 3년에서 4년치일감이 이미 쌓여있는 셈인데요. 해운업계 호황으로 선박 발주가 늘어난 데다 친환경 선박 수요가 커진 덕분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수백 척의 군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 상선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조선 분야와의 협력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9시부터 진행될 2+2 통상협의에서도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방위비 분담금 확대 요구에 대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우리 조선업과의 협력 방안을 내세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미관세 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이번 협의에서 조선업 협력 등을 통해 정부가 유의미한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YTN 박견입니다.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상이 막이 오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최상목 부총리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최고위급 방문 인사이기도 한 최 부총리는 이번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측 관심사항을 저희가 경청하고 또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도움되는 논의가 되는 어떤 그런 이해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안덕근 산업장관도 비관세 장벽 이슈에 대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관계부처 실무진과 함께 이곳에 도착해 최 부총리와 함께 협의에 나섭니다. 한미 2+2 통상협의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밤 미 재무부에서 1시간 정도 열릴 예정인데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setting the deal, and it'll be a fair deal for everybody, and it'll be, I think it's a process that's going to go pretty quickly. We've spoken to many, many countries, and we're getting their views on things. 이번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조선업과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논의하며 관세 인하와 유예 요청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과 함께 방위비 문제를 제기할지도 관심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신중한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속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의제의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관이 잠시 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가 되겠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오늘부터 직접 조문하고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는 일반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화면 보시죠. 네, 산타 마르타의 집에 저희 교황이 지금 누워 있는데요. 현장 화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 프란치스코 교황 안치된 관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가 되겠는데요. 프란치스코 관이 운구되는 걸 보기 위해서 수많은 신자 그리고 여행객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되어 있는 관입니다. 관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교황이 안치된 관은 바티칸 내 교황에 거쳐져 산타 마르타의 집에 모셔져 있는 상황입니다.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는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에 입관식이 앞서서 진행이 됐고요. 운구 의식은 교황청 국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이 집전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운구 행렬 산타 마르타 광장과 성 베드로 광장을 거쳐서 대성당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과거에 삼겹으로 됐던 삼중관을 썼던 교황들과 달리 프란치스코 교황은 검소했던 성품답게 한 겹짜리 목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장례 의식을 간소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지막 안식처도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닌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을 선택을 했고요. 네, 현재 장례 의식을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은 과거 교황이 생전에 애정이 깊었던 곳인데 바티칸 외부에 교황이 안장되는 것은 10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지금 관의 뒤에 지금 십자가에 있는 예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지금 이 시각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의식이 거행되고 있는 현장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관, 잠시 뒤에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반 대중도 직접 조문을 해서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유럽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앞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바티칸 내 교황에 거처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 안치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관이 잠시 뒤 이곳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됩니다. 성당 앞 광장에는 현재 신자와 여행객들이 쏙쏙 모이고 있고 무장경찰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운구 의식은 교황청 국무처장인 케빈 페렐 추기경이 집전하고 있고요. 운구 행렬이 잠시 뒤에 이곳 대성당으로 이제 이동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후 장례 미사가 진행되는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까지 교황의 관은 대중에 공개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일반인 조문도 가능해지고요. 26일 장례식을 끝으로 고인은 영면에 들어갑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생전 교황의 뜻에 따라 장례 의식이 전임 교황들 때보다 간소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 겹으로 된 삼중관을 썼던 과거 교황들과 달리 프란치스코 교황은 검소했던 성품답게 한 겹짜리 목관을 사용했습니다. 교황의 장례 의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지막 안식처도 성 베드로 성당이 아닌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을 선택했습니다. 생전 교황이 애정이 깊었던 곳인데 바티칸 외부에 교황이 안장되는 것은 100여 년 만입니다. 교황은 특별한 장식 없이 간소한 지하 무덤에 자신을 묻어주고 묘비에는 이름만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네, 이제 후임자 선출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네, 교황 선종 이후 15일 애로 기간을 먼저 거쳐서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지난 뒤에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 바티칸 교황궁 내 시스티나 성당에서 콘클라베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은 외부와 접촉이 철저히 차단돼 비밀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세계 각지의 추기경 135명이 참여해서 투표를 할 예정인데요. 3분의 2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황청 내부에 탄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는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르 델라 세라가 12명의 유력 후보를 선정하면서 유추기경을 11번째로 거론했는데요. 이 신문은 유추기경이 남북한 화해를 모색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국내 공식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명동성당은 추모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조용한 추모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 명동성당 앞입니다. 네, 뒤에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건가요? 네, 점심때보단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뒤로는 시민들 수백 명이 긴 줄을 늘어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분향소에서 교황의 안녕을 기원했다는 조문객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하늘나라에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뭐 진짜 신자분들 저거 뭐 해놓고 또 저거 좋은 일을 하시겠죠.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동성당에서는 교황 장례 기간인 오는 26일 오후 5시까지 일반인 조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종로에 있는 주한 교황대사관도 오는 25일까지 분향소를 일반인에 개방합니다. 지역별 성당에도 분향소가 마련돼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반 조문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지역별 장소와 일정은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천주교 차원에서 공식 미사는 없는 건가요? 네, 주교회의 차원에서 공식 미사는 이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 10시 이곳 명동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차원에서 추모 미사가 열립니다.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의 말도 직접 들어보시죠. 항상 약자들 또 사회적인 어떤 힘없는 분들 또 소수자들을 모두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함께 품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런 부분이 참으로 감동스럽고 오는 26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교황의 장례 미사인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해 전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간소한 장례를 원하는 교황의 뜻을 고려해서 참가단 규모는 크지 않게 꾸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 앞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40여일 남은 조기 대선 전국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대선 2차 경선에 나설 후보 4명이 드디어 가려졌습니다. 3강으로 분류됐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예상대로 이름을 올렸고요. 나머지 한 자리는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줄인 1차 컷오프.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의 3강 구도 속 남은 한 자리는 안철수 후보가 거머쥐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탄핵 찬반에 둘러싼 경선 구도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파면이 됐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니까 계엄 옹호당이다.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던가? 그건 민주당의 30번에 걸치는 적탄핵. 홍원님께서 공소란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서방질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2시간 정도 됐죠.
네,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발표됐는데 순위나 득표율이 깜깜이인 건 뭐 선거법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은 알고 계시나요? 뭐 지금 현재 뭐 당 내에서도 각 캠프에서 주장이 있는데 네.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캠프하고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서로 1등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자 구체적인 수치도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는 뭐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뭐 그런 내용들이 돌고는 있습니다. 네, 대체로 선거관리위원회만 그 수치를 알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황우여 위원장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봤다고 하시던데 그건 원래 아니죠? 그게 황우여 우리 전 대표의 경선관리위원장님의 특유의 그런 뭐 제스처입니다. 유머신가요? 네. 네, 마지막 한 자리에 나경원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가 포함됐는데 강성 보수층보다 중도층의 민심이 이제 좀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도층 민심이라기보다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홍준표, 김문수 후보의 그쪽 표 시장이 꽉 차 있는데 거기를 두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작전을 잘못 짠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홍준표, 김문수 후보에게 갔다라고 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나 표현을 하지 못했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좀 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작전을 잘 짠 거죠. 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탈락을 했는데 저는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나경원 후보가 갑자기 극우전사가 돼가지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야 이번 대선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 고울이 깊고 또 진영 간 대결을 한다 하더라도 이 대선을 통해서 그래도 통합의 메시지를 좀 낼 수 있는 후보들이 나와줘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국민 여론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 때문에 나경원 후보를 탈락시킨 거 아닌가 싶습니다. 탄핵 반대표가 분산이 되면서 나경원 후보가 탈락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득표율 등의 경선 순위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후보들은 서로 내가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 과시에 나섰는데요. 각 캠프에서 나온 분석 확인해 보시죠. 당연히 1등을 한 것이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지지율 내지는 득표율을 예상하거나 또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 탄핵 선거 이후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중에서 한덕수 총리가 빠진 여론조사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고 합했었거든요. 우리가 1위를 하고 한동훈 후보가 10% 정도 뒤진 상태에서 2위를 한 것이 아닌가.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했다는 얘기는 전언으로 들었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처음 스타트는 약간 좀 뒤처진 측면이 있었지만 벌써 그만큼 많이 캐치업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이 보인다. 4명을 좁혀지면서 이제 이재명 대항마가 누구냐를 찾는 것이 이제 주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홍준표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결선까지 안 간다. 네. 성적표는 모르십니까? 네, 모릅니다. 각자 자기들이 다 1등했다고 또 우기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런 우격다짐은 안 하겠습니다. 어제 나타난 민심은 굿바이 윤이에요.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어떤 신상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역풍 내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결집세로 혹시 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치명적 자충수를 둔 거죠. 네, 순위가 깜깜이인 만큼 서로 본인이 필승카드라며 아전인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캠프 모두 당연히 내가 1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조금 우격다짐은 안 하겠다. 온도차를 조금 낮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번 1차 이제 경선 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사실상 국민의힘 내적으로는 이 탄핵의 강을 건너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당의 결집력과 또 후보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정책과 비전이 읽혀지는 그런 이제 선거가 돼야 되는데
경선 초반부에는 뭐 일부 후보는 윤심파리를 계속하고 있었고 또 강성지청, 흔히 말하는 극우 보수의 어떤 그런 지지를 등에 얻고 안정적인 뭐 이 4강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후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재 심판 그런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에 대체로 보수 우파 진영이 좀 조기에 결집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만일 민주당도 정치적 위기가 오면은 전통적인 민주당 진영들이 조기에 결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 그런 탄핵 정부이었기 때문에 크게 결집했죠. 뭐 이 결집된 상황은 좀 상당히 거구적 그러니까 강성 지층의 목소리가 당을 지배했지만은 뭐 현재 이제 파면 결정 이후에는 상당히 평정심을 찾았고 결국은 우리들만의 잔치로 우리들만의 요구와 우리들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후보로는 이재명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우리 평당원들이나 또 우리 국민의힘 지층에서도 웬만큼 자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특히 중도층으로 합리적 그런 지형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보가 누구냐 그런 내용들이 일정 부분 이제 2차 경선에서부터는 상당히 경합을 벌일 수 있는 그런 판을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찬탄 반탄이 2대2 구도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찬탄 파이 자체가 커진 거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불리할 거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한동훈 후보 혼자 갔을 때는 매우 안정적으로 결선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면서 특히 국민 여론조사에 있어서 분산이 불가피해졌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50%는 또 당원들 민심이잖아요. 여기에서는 한동훈, 안철수 후보가 더 불리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일반적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이제는 그 좀 평정심을 되찾고 있다.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의 언사를 보면 아직은 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은 한동훈,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더 낮아요.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에 가는 것도 험난해진 이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이제 김문수 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1위 싸움을 통해서 결선까지 가도 1위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기세 싸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서로 아까 그 캠프의 말들을 보면 대강 어디가 실제 1등 했겠구나라는 게 느낌으로 조금 읽혀지지 않습니까? 허장성세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 어떻게 됐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그 한동훈 후보는 아마도 굉장히 험난한 가운데에서 결선의 그 문이 더 좁아진 가운데서 4강을 치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험난한 길을 걷게 됐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문수, 홍준표 후보의 기싸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탈락한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서로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나경원 후보의 손은 어디로 뻗을까요? 나경원 후보 쉽게 그 어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서 자신을 던지지는 않을 거예요.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희기에 김문수 후보와 햄버거 회동도 했었잖아요. 그 회동 다 했죠. 그렇지만은 뭐 나경원 진 후보는 탈락됐지만은 또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또 뭐 어제도 이제 정진하겠다는 그 뜻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조기 대선 전국이 끝나고 나면은 또 당이 이제 당을 추스리는 그런 전당대회가 또 준비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때 또 자신의 또 정치 역량을 전부 다 내던질 그런 준비를 하지. 이번 조기 대선 전국에서 뭐 가령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한동훈이나 안철수 뭐 후보를 지지는 하지 않을 성향이고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어느 한쪽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지는 않을 거로 저는 보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좀 상당히 한 후보에 힘을 실어주진 않을 것이다. 정중동할 것이다. 정중동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대선은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홍보가 절실한데요. 주자들은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경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새우깡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새우깡을
이 일반 새우깡하고 매운맛 새우깡하고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거든요. 적절하게 비율을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발톱 깎읍시다. 발톱 깎자. 괜찮아. 이거 조금만 더 깎자. 고고고고. 너도 깎을 거야? 네, 고양이 발톱을 깎아주는 영상으로 이른바 양심까지 겨냥한 한동훈 후보. SNL 코리아에도 참여했는데 방영 전 평소 자신의 성대모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개그맨 정성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미리 올렸습니다. 안경과 옷차림, 헤어스타일까지 비슷한데 홍준표 후보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언급될지도 주목됩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네, 고령 논란을 극복하기 위한 걸까요? 김문수 후보는 인생 4컷 스티커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문수영 인생 첫 스티커 사진 너무 귀여우심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듣고 오시죠. 인생 4컷 한번 자, 나왔습니다. 복상 나왔습니다. 네, 이 영상은 TV 홍카콜라에 올라온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라는 쇼폼인데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진보 성향 인사들의 캐릭터들을 홍준표 후보가 제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과연 표심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SNL 코리아에 출연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 직설적인 대사로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세요? 아마 머리 또 키높이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급이 될 텐데 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을 공격했던 인신공격성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저렇게 웃음으로 넘기는 여유로운 모습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데요. 그 방송에 출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런 다양한 어떤 그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 저는 이 부분은 네. 어떤 경우는 점잖지 못하게 저게 뭔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성껏 운동 캠페인을 하는 쪽에게 또 표를 주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박수 쳐주고 잘한 건 잘했다. 뭐 설령 지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템에 대해서 또 예. 칭찬도 해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네. 정당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뭐 이번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양잿물이라도 마시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이제 이 조기 대선 경쟁 이 구도에서는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외부 요인 2가지 때문에 특히 그런데 첫 번째 요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반감이 워낙 큰데 그러니까 이게 후보로서는 참 국민의힘의 후보로서는 이게 뭐 그냥 한바탕 잔치로서 대중 친화적 어떤 그런 정치적 자신의 이미지와 그런 정책 비전 이게 보이게 해야 되는데 늘 윤석열 언론 메시지를 통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사 내지는 또 간제에서 사제로 복귀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뭐 좀 국민적 반감 뭐 이런 것들이 늘 이 경선을 듣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그래도 뭐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 뭐 이분이 이제 결론 국민의힘 후보 마지막 파이널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좀 제대로 불이 붙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요 근래 자신들의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1차 경선 이후에 보다 이제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직설적이고 단문의 메시지를 많이 날리는 이제 한동훈 대표 또 탄핵에서도 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은 이게 결론은 보수를 살릴 수 있는 기구로 본인은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교체의 중심 인물이다. 그리고 이제 뭐 김문수 또 이제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당내 지지 기반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선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그 대단히 중요한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와 두 분의 또 보이지 않는 이제 본격적인 싸움 갈등이 진행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선의 흥행을 좀 재미를 더하면서
뭐 안철수 후보의 저력도 역시 대선에 3번의 경험이 있는 출마에 그 저력을 뭐 나경원 후보가 조금 방심한 부분도 있죠. 예. 김문수 후보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뭐 운동 챌린지 그래서 팔굽혀펴기 하는 영상도 보여주더니 오늘은 인생 4컷 촬영.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스티커 사진이라고 했는데요. 네, 저런 촬영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고령 논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죠. 맨 처음 출마하겠다라고 확신을 준 게 그 턱걸이 사진 아니었습니까? 예. 철봉. 예, 철봉. 그런 것처럼 의지를 갖고 이제는 뭐 내 좀 나이는 있으나 젊은이들과 똑같은 정서와 문화를 즐길 줄 안다. 저렇게 손아트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해봤는데 약간 좀 민망하긴 해요. 그런데 저렇게 해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 한 거 저 사람도 했네? 라고 나와의 동질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캠페인을 위해서 아마 참모진들이 굉장히 노력할 테고 또 약간 그 세대 정서에 안 맞는데 내 정서에 안 맞으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위해서 또 유권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뭐 저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도 오히려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색한 노력을 예쁘게 봐달라는 복귀양 의원의 의견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는요,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디어 데이를 가졌는데요. 내일과 모레 개최되는 1대1 맞수 토론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누가 가장 많은 지목을 받았을까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탄핵이 되고 또 이렇게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 아니냐 해서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생각하시는 대로 정치하시는 것 같아요. 계엄이나 탄핵 이번 선거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진솔하게 얘기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기는 방향으로.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고든 분입니다. 홍준표 후보님 보시고 어떤 반성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보여드려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가 지목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뭐 들어가지 말고 저도 지목하겠습니다.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하겠습니다. 예. 금요일은 저희 둘이 하는 걸로. 예. 사랑의 막대기처럼 서로 토론하고 싶은 상대를 정하는 건데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1대1 지명 토론, 김문수, 홍준표 두 후보가 한동훈 후보와 토론을 하겠다고 지목을 해서 한동훈 후보는 총 3번의 토론을 하게 됐고요.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사람은 없어서 안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 한 번만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선 좋은 건가요? 그렇죠. 한동훈 지금 현재 캠프 입장에서는 손해볼 장사가 아니죠. 왜 그런가면은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전통적인 그런 지층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이 이제 13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했고 또 헌재에서도 이 파면 결정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그대로 승복하고 또 국민통합을 해서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형사재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내란죄 이 부분은 본인 법 상식으로는 일찌감치 판단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우리 당원 지층의 반감을 사는 그런 이제 정치적 공격을 많이 날릴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진정 어린 방어를 해내느냐. 그리고 한동훈 또 대표 입장에서 두 분은 아무래도 뭐 보수의 뭐 전통적 지지는 받고 있지만은 중도 이런 예형 확장을 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후보만 지금 애토리 비슷하게 되는데 공교롭게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이제 빅4에서도 마지막 이제 티켓을 이제 뭐 본인이 이제 확보해가지고 올라온 거는 거의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 후보 역시
안철수 후보하고 본격적인 뭐 토론해가지고 덕볼 일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안철수 후보 또 저력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안철수 후보가 들으시면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네, 이게 인기 투표 같아 보이지만 사실 어떤 공세가 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3번,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2번, 안철수 후보는 1번의 토론을 선보이게 됐는데 결국 여기서 누가 승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한동훈 후보가 제일 유리해졌죠. 노출이 그만큼 많이 되는 것이고. 공세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공세 또한 기회입니다. 토론 과정에서는. 예. 그리고 그 공세가 본인은 나는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공세이기 때문에 예. 뭐 전혀 불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홍준표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한번 맞토론을 어느 캠프에선가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둘 다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을 가장 잘 전달하려면 한동훈과의 토론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홍준표, 김문수의 1대1 토론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3분 중에서 이제 2분이 올라가는 건데 그 김문수, 홍준표 2분이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오히려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면 그 2분이서 한번 토론을 하면 그만큼 더 노출 빈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쓸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다들 그 토론하기 편한 상대, 쉬운 상대를 선택한 것 같아요. 예, 서로 쉬운 상대를 선택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서로를 선택했어요. 우리 할 말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인신공격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잘생겼다면서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저 이제 며칠은 지명 토론에서 아마 뭐 2차 이 경선에서 가장 이제 쉽게 말하면 좀 관심도가 높아질 거예요. 그럼 이제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런 쪽은 대체로 좀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나경원 후보를 꺾고 마지막 티켓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후반부에 아주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나온 거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성공을 했어요. 결론은. 그런데 이제 지금 1차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역선택을 배제한 일반 국민 여론 100%지만은 이제 당원 50%가 들어가는 이제 룰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지금 현재 후보들은 중도로 확장하는 어떤 그런 소구력보다는 당 내적인 당 지지층에 대한 그런 뭐 자기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번 경선이 의외로 또 생각보다는 큰 흥행이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당에서 쉽게 말하면 집권당으로서 그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는 자정의 노력 그런 뭐 살을 도려내고 때로는 정말 그 아픈 고통을 감내내는 그런 시련을 이렇게 자정 노력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빠져 있거든요. 이걸 이제 지금부터 이번 지정 토론에서는 바로 상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를 아프게 때릴 수 있는 그런 결기를 가져줘야 돼요. 그걸 어느 후보가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겁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사자 대결이 본격화한 상황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론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참여 요청은 받았습니다. 또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도 받았고 그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자신의 의지가 문제다. 이 대통령을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아직은 못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7, 80%는 일단 왔다. 네, 한덕수
한덕수 추대론 여전한 변수인데요. 어제는 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학규, 고건 전 총리 등이 합류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손학규 전 대표 오늘 방송에 나와서 그런 제의는 받았지만 내가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또 한대행이 출마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 반기문 사무총장의 경우도 뭐 할 듯 말 듯 하면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와 비슷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충청권 출신의 원로분들이 먼저 반기문 총장을 옹립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뭐 경기고등학교 동문께서 나서가지고 하시는데 하기는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저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그 주자분들도 얼마 전까지는 막 그 반대하는 목소리도 내고 하시다가 지금 별로 신경 안 쓰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4일 날 9시에 2대2 2+2 그 회동을 미국과 하고 그 결과를 잘 내고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말씀을 하는 분도 계신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국힘의 결선이 5월 3일이잖아요. 그리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 5월 8일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불과 그 며칠 안 되는데 그 사이에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그 대선에 준비를 하고 조직을 짜고 그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이벤트까지 할 수 있을까? 좀 물리적으로도 좀 만만치 않아 보여서 하고 싶어도 꽃 감아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에도 좀 쫓기고 해서 어렵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꽃가마 만들 시간조차 부족할 것 같다라고 보셨어요.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결심하면 도울 것이다 이런 의향을 좀 내비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출마 촉구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고건 전 총리 뭐 저는 이제 우리 손학규 또 민주당 전 대표님 그리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멤버로 주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특히 민주당 뭐 성향이 좀 높은 그러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또 상당히 또 중립적이었던 그런 인사 중심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뭐 이런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의미 깊게 봤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가 이제 만든 대통령이 파면은 됐지만은 정권은 그래도 쉽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침 그때 충청인 출신이면서도 또 국민적 이런 상당히 그 존경심도 가지고 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그때 이제 사실상 그때는 민주당 후보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도 반기문 총장이 더 여론이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이제 결론은 새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른정당인데 이 바른정당이 만들어지고 바로 올 줄 알았는데 뭐 김숙 대사를 비롯한 애교 관료들 도움을 받으면서 한 20일 그냥 그 대선 행보 아닌 대선 행보를 하다가 민주당에게 세게 여러 차례 맞고는 그냥 그대로 드롭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덕수 대행께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상당히 날선 그런 지금 공격이 많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정당 우산 속에 일찌감치 들어와 가지고 정치적인 뭐 대응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 밖에서 저게 출마할지 안 할지 이러고 있으면은 자고우면하고 있으면은 절대 민주당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인께서 정치적 소신과 결심으로서 정말 이재명 대표만은 자기가 총리 3년 동안에 경험해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걱정된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결정되기 이전에 본인의 뜻을 밝혀내야 된다. 그게 정치 도리죠. 한덕수 대행이 어제 경제 전문 외신과의 인터뷰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직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까 봐 마이크 사용도 자제하고 공개 행보 자체를 줄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 선거 전략에 눈에 띄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색깔을 이용한 전략인데요. 화면을 보시죠. 네, 바로 이재명 후보
포스터 모퉁이에 빨간 삼각형이 눈에 띕니다. 합동 연설회에서의 어깨띠 아래쪽에도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빨간색 없는 다른 후보들과 구분됩니다. 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또 유세 차량도 온통 파란색으로 뒤덮은 것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이 후보 측은 중도 확장 의미에서 빨간색도 담은 거라며 더 넓은 의미에서는 빨강과 파랑을 태극기로 형상화해서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요즘 작은 빨간 삼각형, 또 빨강 한 스푼을 넣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게 중도 확장 전략이라고요?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저렇게 하겠다. 비록 파란 면이 넓지만 방점은 또 빨간 거에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념이 그다지 중요할까요? 우리 국민들의 삶, 그리고 국가의 미래,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좋은 정책과 공약들 이런 것들까지 다 다음 정부에서는 다 포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그 뜻을 밝히고 있고 저 로고 속에 그 뜻이 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런 캠페인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캠페인이기도 하죠. 만약에 다른 후보가 저렇게 한다 그러면 또 당 내부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국민의힘의 생각과 색깔도 우리는 포용해야 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뭐 민주당에 속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저 생각을 잃지 않고 국정 운영한다면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정책도 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TV,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뭐 방송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뭐 중도 보수 실용주의적 정치적 이 변화된 행보 이 자체는 워낙 자신의 강한 이미지.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이 진보 좌파적 어떤 그런 많은 선수들 속에서 자신의 뭐 정치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고 보니까 상당히 뭐 이 극단적이고 좀 강한 이미지로 가지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대다수의 이제 중도 무당층이나 특히 보수 진영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행보를 만들어내겠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자체가 지금 현재 대선 캠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부자 몸조심은 전통적인 뭐 이제 이 블루 칼라의 민주당 칼라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이 빨갱이를 갖다 넣어가지고 이 좀 혼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몸조심이 옛날 같은 경우는 육군 병장이 정말 제대를 앞두고 보면 떨어지는 낙엽도 안 맞으려고 몸조심하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 근래 하나의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상당히 좀 방향성을 일으켰는데 본인이 만일 대통령 되면은 용산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청와대를 이제 안보 또 경호상의 모든 문제를 또 다 해결하면은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되면 용산 이게 뭐 언제 용산이냐, 이거 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게 분명히 이제 정치적으로 시비를 걸고 또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되는 거리인데 그래도 거기를 가서 대통령 집무를 보면서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은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행보죠. 이런 거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 이제 좀 고도의 기술자들이 지금 잘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건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남은 건 이제 대법원 판단이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과연 우리한테 청신호냐 적신호냐 그런 건데 아직 정확한 판단은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거의 신속하게 이렇게 전원합의체로 또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회부를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만에 하나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혹시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 유력 후보가 증발될 가능성도 지금 상존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불소추 특권에 대한 또 다른 많은 해석들, 논란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많이 평가를 해주실 것 같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격 회부했는데 전현희 의원은 뭔가 불안하다고 했어요. 어떤 점이 불안한 거죠? 혹시 대선 전에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예. 뭐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실제 대법에서 이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파기 재판 과거에 나왔잖아요. 예. 파기 재판을 한다 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고, 그러면 이제 기각 아니면 이제 파기 환송인데 예. 그러면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결국 선거 끝나야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판이 선거에 다시 고등법원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또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영향을 크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소부가 아니라 전원 합의부로 보낸 것은 그만큼 대법원장이 이건 책임을 지고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라 저는 대법원에서 그렇게 깊숙이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그것이 상식인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대선 전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더라도 대선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의 항고가 이제 있고 뭐 최종 답변 마지막 기일 딱 정해지자마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답변서 넣자마자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로 이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죠. 만약 이 전원 합의체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결정을 낸다 그러면은 어떤 결정이든 상당히 대선 정국에서 큰 회오리가 몰아칠 것은 뻔한 것이죠. 그런 만큼 진짜 이게 뭐 전원 합의체 이 결정은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진 결정인데 그런 만큼 이 전원 합의체의 결론도 신속하게 나올지 이건 또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가지고 뭐 지키라고 우리는 늘 원칙적인 입장을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뭐 조희대 이 대법원장이 직접 이번에 본인이 나서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합의체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자는 걸 좀 본인의 의지로 한 거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언제든지 이제 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양측의 뭐 검찰이든 또 뭐 이재명 대표 측이든 이 이야기 들을 거 없이 그냥 전원 합의체 결론 내버리면 며칠 상관에서도 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의 전원이 최고,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대법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을 다시 뭐 이게 뭐 그 참 쉽지 않은 거기에 뭐 또 우리가 기대를 걸 수고 있을 더 이상 사법 리스크에는 의존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자신들을 이재명 대표를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정 노력과 또 경쟁력이 중요한 알겠습니다. 거죠. 법원의 시간표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대마 투약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가운데 이 의원의 며느리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대마 투약과 수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A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에게 가볍게 고개만 숙이고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마 양성 반응 나왔는데 투약 혐의 인정하세요? 아내도 공범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어떤 입장이세요?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화단에 묻어둔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타고 갔던 렌터카엔 아내와 다른 동승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수상한 사람이 화단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10ml 크기 통에 담긴 액상 대마를 확보해 추적 끝에 A씨 일행과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 한 공급체까지 검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A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뿐 아니라 아내인 B씨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B씨와 동승자, 마약 공급책도 A씨와 마찬가지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B씨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씨 등이 마약을 입수한 경로와 여죄 유무,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항소부는 오늘 열린 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조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판시했고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불량 장화가 소방관에게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안전검사에서 합격하면 나오는 표시를 불량 장화에 바꿔 달아 납품했다는 제조업체 전 직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소방관들이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불을 끄는 동안 안전장비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몸을 사리지 않는 건데 장비업체 관계자 백성옥 씨는 그동안 이런 소방관들을 속여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소방에 납품한 방화 장화가 불에 견디는 방염 성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불량품이었다는 겁니다. 불량 게 점점 없어져서 그거 납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폐기를 해야 되냐 얘기를 물어보니 너가 납품하고 있는 게 그 태가리를 해서 나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태그 가리는 합격 판정을 받은 장화에서 QR코드를 떼어내 불합격 장화에 부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업체 제품 일부가 성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은 검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확인됐습니다. 불합격 사유가 부적합격이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 지명에서 방음 성능이 안 나오잖아. 방음 성능이. 이 업체가 만든 방화 장화는 조달청을 거쳐 전국 소방서에 공급됐습니다. 이 가운데 불량품이 몇 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량 QR코드를 떼고 합격 인증서를 받은 QR코드를 봉제선에다 다시 한 다음에 납품하면 아무도 몰라요. KFI도 속이고 소방청도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소방관들을 속인 다음에 납품하면 저희 잘못인 거죠. 백 씨 진술에 대해 업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나간 백 씨가 허위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있지만 이미 관련 기관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민신문고로 같은 내용 신고를 접수한 대검찰청은 사건을 최근 부산지검으로 보냈고 지난 2023년 수사를 검토하다가 사건을 종결한 경찰도 다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저런 방염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장화를 소방당국이 납품했다는 제조사 직원의 고백이 YTN 단독 보도로 공개가 되면서 소방청이 해당 제품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소방청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해당 제조사의 방화 신발 구매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수사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잇단 땅꺼짐 사고로 인명피해가 나자 서울시가 지하 굴착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지하철 등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에 지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레이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지하터널이 무너지면서 2명의 사상자가 난 신안산선 광명구간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지난달에는 서울 명일동에서 지름과 깊이 각 20m의 대형 땅꺼짐이 생겨 매몰됐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대형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강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굴착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낡은 상하수도관의 누수가 땅꺼짐 원인으로 분석됐지만 최근 사고가 난 곳은 굴착 공사 현장 인근으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 지하 내부 구조와 상태를 탐색할 수 있는 지표 투과 레이더 GPR 검사를 월 한 차례 정기 실시하고 검사가 이루어진 지역에 한해 집안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비를 아끼려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굴착 공사장, 특히 지하철 공사장 인근의 GPR 공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더 대폭 늘리도록 이와 함께 토질 등 집안 특성을 반영한 지하 지도를 만들고 지하 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 조짐이 있는 곳을 사전에 발견해 시민 불안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상하수도관 누수로 발생할 수 있는 땅꺼짐 예방을 위해서도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려 노후관 교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해 차 안에서 자해 위협을 하면서 4시간 동안 버틴 살해범을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제압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어제 새벽 5시쯤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위협하며 출동한 경찰관과 4시간가량 대치했는데 운전석 창문을 부수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무인 점포를 돌며 키오스크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무인 점포 10여 곳에 들어가 드라이버를 사용해 키오스크를 열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CCTV 100여 곳을 분석해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지난 17일 전남 순천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선대 모학과 MT 과정에서 벌어진 성희롱과 성추행 의혹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전남 나주에 있는 리조트 CCTV를 분석하고 MT 참가 학생들을 상대로 당시 성희롱과 추행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이 학과 MT에서는 음주 과정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목격담이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다전 유성경찰서는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군은 지난달 7일 대전 복명동 일대 도로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중앙선과 인도를 넘나들며 역주행하는 등 3km 정도를 달아나다가 붙잡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2번째 심리에 나섭니다. 회부 결정 당일 첫 심리를 한 데 이어서 이틀 만에 추가 심리를 하는 건데요.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선 전에 결론을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 이런 뜻이죠? 사실 검사나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가 사건을 심리해서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간혹가다 대법관 4인이 소부에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부가 심리에 판결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건, 예를 들어 우리 국민 일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나아가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이 있습니다. 이 중 대법관 1명은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재판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게 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거잖아요.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사건은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성과금을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등의 사건을 일컫는데 물론 주요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사실 전원합의체 회부할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미는 주요 대선 후보로서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해석이 여러모로 엇갈린 바가 있습니다. 이 해석을 이제는 대법원이 나서서 판례로 정립해 줘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삼을 것인가, 허위는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서 판례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예전에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렸다고도 하고요. 어떤 분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여러모로 신망이 두텁고 일부 보수 인사로 분류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딱히 보수 인사로 분류하기에도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법원의 사건 심리가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취임하면서 신속한 사건 심리를 강조한 바 있고 공직선거법상 이 선거일 강행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통상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할 때는 소부의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물론 관련 규정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격적으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입니다. 네. 이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면서 이제 밖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이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라는 이제 분석을 내놓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견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검사가 상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 기각할 것임이 명백하고 그대로 원심을 따라야 한다고 볼 때는 굳이 전원합의체 회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회부됐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인가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한 이유가 이 사건 심리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대법원 판례를 성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모든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 확보를 위해서 전원합의체 회부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해 볼 수 있어서 일견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만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한 것 자체가 유불리를 가늠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속도도 좀 눈에 띄어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원합의체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합의기일을 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나오자마자 바로 합의기일을 열었고 또 내일 또다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고 합니다. 그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심 판결이 지난달 26일에 이루어졌는데 공직선거법상 강행 규정에 따라서 적어도 3개월 이내에 이 대법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는 의사가 충분히 추단됩니다. 상당히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적어도 6월 26일 그 이전에 대선 전에도 충분히 선고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대법원의 심리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일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는 합의기일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기일은 공판기일을 일컫는데 이 공판기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판을 여는 기일을 일컫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일컫는 기일은 합의기일로서 굳이 재판을 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관들이 모여서 합의를 거쳐 심리를 진행하는 기일을 일컫는데 물론 대법원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판기일을 열기도 합니다. 공판기일을 열 때는 참고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이고 공판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을 소환하지도 않습니다. 검사와 변호인만 제정한 상태에서 기일 심리를 진행하고 이어서 판결을 선고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일컫는 어제 진행되었던 기일 또 내일 진행할 기일은 모두 합의기일을 일컫습니다.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 사안을 논의하고 숙고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종의 헌재 심리랑 좀 비슷하다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될까요? 오히려 대법원의 심리 절차는 헌재 심리와 더 유사합니다. 1심, 2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열어서 검사와 피고인이 당연히 출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대법원의 심리는 합의기일로서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평의와 유사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실체적 쟁점이 또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이 사건 1심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적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어도 당장 오는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우선 고 김문기 전 차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발언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설명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일정한 교유 행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나아가서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발언 취지라기보다는 전체 일행 중에서 일부 일행만 떼서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예.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나아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과 전제 사실 자체를 달리 보았는데 국토교통부의 일부 압박은 존재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압박이 존재하였으므로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나아가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과장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허위 사실로 네.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예. 이 사안 전반에 대해서 대법관들의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 결국 2심에서 나온 무죄가 확정되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만약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상고 기각을 할 것이고 그대로 판결은 예. 확정됩니다. 그렇지만 2심 판결 중에 일부 대법관들이 이론을 제기한다면 이때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즉 2심 판결을 파기 깬 이후에 2심 법원에 다시 사건을 돌려보내는 환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럼 또 2심 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는 그만큼 거잖아요. 더 걸리게 됩니다. 2심 파기 환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건을 돌려받은 2심은 기속력에 따라서 대법원 네. 판결 취지에 따라서 사건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을 열고 사건 심리는 이어나가야 하는데 예.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네. 검사와 피고인은 다시 이 판결에 대해서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재상고를 거쳐야 드디어 판결이 확정되는 상황이라 예. 파기 환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판결 확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예. 뿐만 네. 아니라 일각에서는 파기 자판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네. 파기 자판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파기 자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건 기록상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할 정도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할 경우 예를 들어 명백한 사실관계 인정 오류나 예. 기간 심리 산입에 일부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만약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라면 파기 자판 가능성도 거론해 볼 수 있습니다만 예.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대법관이 2심 판결과 그 견해를 달리하여 일부라도 파기한다고 하면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네. 형을 정하는 판결은 오로지 1심, 2심 법원의 전속 관할입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이라 일부 파기 환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형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2심 법원에 환송해야 하는 만큼 파기 자판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상고 기각을 하거나 파기 환송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상고 기각을 한다면 대선 출마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고 네. 파기 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만 대선 전에 이제 선고를 불가할 경우에는 재판 정지 가능성도 있다는 지금 분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대선 전까지 심리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네. 이때는 대법원이 물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의 당선됨을 전제로 일컫는 예. 성명입니다. 이때는 대법원이 이 판결 선고를 정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전례가 없다 보니까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네. 불소추 특권은 그 법 문헌상으로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예.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규정한 취지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어떠한 지장이 없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그 취지에 비춰본다면 네.
사실 판결 선고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만약 이 대선 전까지 대법원이 심리를 거쳐서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한 채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때는 대법원이 그 선고 절차도 정지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불소추 특권의 의미에 대한 논란은 좀 잠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우선 결정은요, 이 대법관들의 다수결 방식인가요? 다수결 방식입니다. 헌법재판소처럼 반드시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로지 다수결만으로 판결 선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 대법관 수가 홀수라면 이때는 대법관 수가 홀수로서 동수로 맞설 때는 이때는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대법관 수가 짝수로서 서로 맞설 때는 통상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 12명의 대법원장,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6대5로 대법관들 의견이 갈리게 될 경우에는 아마 대법원장이 6쪽에 서서 7대5로 판결 선고 결과를 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이번엔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른바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2월에도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소환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의 건강 문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제 김건희 여사 측이 정확히는 이틀 전입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검찰이 다시 한번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반드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이상 조만간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청사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검찰 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상당한 비판이 임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경호 문제 등을 사유로 들어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이고 물론 전직 대통령 배우자도 경호 대상이긴 합니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청사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전례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소환 조사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검찰청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보통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환 시점이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관련자들 조사는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만 이어갈 방침이라 검찰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소환 통보 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일부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늦출 가능성보다는 적어도 2, 3주 내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면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대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인 체포영장 집행 전례에 따라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김건희 여사 측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다는 의미는 소환 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라 굳이 체포영장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면서 제3의 장소 조사나 무한정 조사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이번에 변호인을 선임한 건 말씀하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요. 예전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의혹 때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검찰이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발인이 항고를 제기해둔 상태인데 항고를 제기하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 다시 수사를 해 기소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남겨놓게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상 이 항고 절차는 서울고등검찰청이 맡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 여부나 기소 결정 나아가 재수사 지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서울고등검찰청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조만간에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천 개입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부부가 이제 같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 전 대통령도 소환이 가능한 건가요?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의혹입니다. 모두 다 공무원을 전제로 한 혐의이기 때문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즉 정치인을 전제로 무상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라 윤 전 대통령은 당연히 소환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 역시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자가 공천에 관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당연히 윤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혐의라 윤 전 대통령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범의 형태로 의혹을 제기받고 있는데 공소시효의 문제나 공직선거법상 과연 이와 같은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는데 대통령 취임 전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가 충분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아가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최근 파면하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공범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1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경우에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최근 파면 결정을 받은 이상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공소시효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은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서 아마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술 한 잔의 기원이 어쩌면 침팬지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생에서 특별한 과일 파티가 벌어졌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땅에 떨어진 열매 하나에 야생 침팬지들이 하나 둘씩 몰려듭니다. 처음엔 다툼이 붙나 싶더니 어느새 옹기종기 모여서 과일을 이렇게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일은 단순한 열매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침팬지들이 맛있게 먹는 이 열매 사실 알코올이 들어 있었는데요. 영국 엑서터대 연구팀 분석 결과 이 열매는 자연 발효된 아프리카 빵나무 열매로 알코올 도수는 0.61%, 그러니까 침팬지들이 술을 나눠 마신 셈입니다. 흥미로운 건 침팬지는 보통 음식을 나눠 먹지 않는데요. 이 발효된 과일로 파티를 벌이는 모습이 관찰됐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이 즐기는 잔치 문화의 초기 버전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개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23도 안팎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낮 기온이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퇴근길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1도, 청주 12도, 부산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고 특히 영남 지방은 2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20도, 광주 21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남아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안팎까지 내려가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